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민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정치권 키워드 첫 번째 뭡니까? 여야 막바지 공천입니다. 네, 이제 총선 정말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주말에 나온 경선 소식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현주 전 의원 경기 용인정 전략 경선 투표에서 1위 차지했네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이지 않습니까? 네. 이현주 전 의원이 경기 용인정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서 강철호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제 맞대결하는 그러한 대진표가 확정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지역 경선 결과도 나왔습니다. 경기 의정부 갑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가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김대중 재단 의정부 지회장을 꺾고 공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광주 서구을에서도 경선이 진행됐는데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을 역임한 양부남 당 법률위원장이 김경남 의원 그리고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누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4차 경선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 중구에서 박성민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받죠. 네. 이게 과거에 얼마 전에 김성태 전 의원이 공천 탈락됐을 때 대통령하고 술친구다 겨냥해가지고 이런 비판한 적도 있고 네. 본인도 이제 대통령에게 전화가 자꾸 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요. 또 부산 사하을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들이 친윤 핵심 중에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면 다른 친윤 핵심 의원들은 모두 공천을 받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양당 대진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가 좀 주목하는 곳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개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강북을에 아직 결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민주당의 경우에. 네. 그래서 그게 민주당의 경우에는 마지막 퍼즐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공천 결과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평가 부분을 좀 이 대목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 경선 결과도 결국은 이제 친명 일색이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결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밀려서 탈락을 하게 되면 네. 그러한 평가가 다시 한번 또 회자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신문들 쭉 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이 그동안의 공천 파동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좀 한 곱이 넘어가는 그런 모양새의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것들이 어쨌든 박용진 의원 경선 결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되는지 아니면 넘어가는 국면으로 잘 가는지 이런 것들이 갈림길이어서 강북을 결선 투표 민주당. 그렇죠. 예. 이게 좀 주목이 된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어제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도 출마지를 드디어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해서 정권 교체에 희망을 드리고 민주 세력 재건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민형배 의원하고 대결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가 제3지대에서는 국민의힘 탈당한 권은희 의원이 준비하던 지역구거든요. 네. 그래서 권은희 의원이 이낙연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하고 자기가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또 선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도가 아무래도 이낙연 대 민형배 이렇게 짜여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야가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3인 체제로 출범을 한다고요. 일단 이제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주축으로 한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한 3인 선거대책위 출범을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이해찬 전 대표의 이제 선대위 합류는 어느 정도는 이제 거의 확실한 얘기였는데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에는 안 한다는 얘기도 몇 번 했잖아요. 그렇죠. 뭔가 당 통합 그리고 지금까지 공천 잡음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언론 네. 보도를 통하면. 근데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원래 언론의 관심사는 정세균 전 총리도 합류했으면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 이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지정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뭐 지원 유세 정도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 이탄희 의원이 합류하느냐. 네. 이게 또 관심사였는데 본인이 고사했다. 이런 언론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 원톱 체제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역 다니고 이러면서 상당히 반응이 좋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당 지지율의 상승 기류 이런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단독으로 선대위원장 맡아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해야 또 이 민주당이 원하는 정권 심판론 구도를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선거를 치르는 데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다라는 언론의 해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치권 키워드 뭡니까? 이찍 발언 사과합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 같습니다. 이찍이라는 표현 이게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8일에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주민들하고 이렇게 네. 좀 선거 유세 비슷하게 유세는 아니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 고깃집에 있는 손님들에게 대화를 하다가 뭐 좋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설마 이찍은 아니겠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과정이 다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찍이라는 거는 기호 2번을 찍은 사람 뭐 요거를 이제 요약해서 부르는 그런 말인데 대선 때 2번 찍은 사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투표한 여당 지지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이 여당 지지자들을 비하해서 가리키는 용어처럼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를 야당 대표가 썼다. 이래서 여러모로 좀 논란이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바로 다음 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죄송한 마음 앞선다.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상대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똑같은 주권자고 이 나라의 주인이다. 국정 운영에 무거운 책임을 맡고도 이 나라 주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오만 속에 국정을 손 놓고 있는 윤석열 정권 심판해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당대표 발언입니다. 파장도 좀 있는데 이 대표 지역구 출마해서 경쟁하고 있는 원희룡 전 장관이 비판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에는 예. 주민을 일찍이니 이찍이니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모두 다 같은 계양 구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러면서 유세 중에 밥맛 떨어진다 나가라 하는 분도 있었지만 나는 그분들도 모두 존중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또 유세 중에 똑같이 이제 고깃집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손님들이 민주당 지지자였던 모양인데 밥맛 떨어진다. 뭐 나가라. 왜 이 식당은 아무나 뭐 손님을 받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은 같이 살자 뭐 이런 메시지로 대응을 했는데 그 장면을 다시 상기시키는 뭐 그런 메시지를 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인데 글쎄요 이런 모습들이 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좋게 보이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생중계를 또 한 것이니만큼 이런 것들은 뭐 자제해야 되겠죠. 마지막 정치권 키워드 뭡니까? 이종섭 호주 출국입니다. 맞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섭 전 장관 출국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지난 4일에 주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는데요. 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따른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쭉 있었는데 예. 5일 날 임명 이튿날이죠. 5일 날 이종섭 대사 내정자가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는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에서 4시간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법무부가 8일 날 출국 금지 심의위를 열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국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사천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인 상황입니다. 출국 금지 상태로 주 호주 대사 임명을 이제 받았는데 이게 이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 네. 우호국의 대사 임명에 있어서는 무한정 공석으로 둘 수 없지 않느냐. 더 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일종의 이제 총선 쟁점으로 삼을 그럴 이제 분위기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해병대 수사외압 범인 도피 범죄 은폐 저지 긴급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이제 행동에 나섰는데요. 현수막, 피켓 이런 것들을 들고 이종섭 전 장관 출국을 막겠다라는 취지로 행동에 나선 겁니다. 네. 홍익표 원내대표라든지 박찬대, 박주민, 정일영, 오기영, 홍기원 의원 등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뭐 구호를 외친다든지 같이 걷는다든지 이런 긴급 행동들을 이어갔는데 이종섭 전 장관은 이 민주당 의원들의 눈을 피해서 탑승 수속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후 7시 45분께 호주 브리즈번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갔군요. 결국 출국 금지 조치 해제됐고 출국까지 이제 이루어졌는데 호주에 도착하면 대사 활동을 계속 바로 하는 겁니까? 일단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장 사본을 먼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신임장을 원본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네. 신임장을 안 갖고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본을 갖고 가는 겁니다. 사본을요? 그렇기 복사본을.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의전에 있어서는 사실 제대로 된 어떤 의전을 수행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이는데 예. 그러나 호주 정부로부터 이 아그레망은 일단 받은 상황이거든요. 부임 동의가 아그레망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사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의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임자가 먼저 우리나라로 귀국을 한 다음에 후임자와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후임자가 출발하는 게 통상 절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환중 현 호주 대사는 내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엇갈리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절차 자체도 계속 논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출국 금지 조치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게 해제된다든지 이런 게 또 뭐 많이 뭐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호사 입장에서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쉬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여서 이런 상황에 호주 대사가 부임했다. 호주 정부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느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과대학 얘기입니다. 입학정원 증원정책 반발해서 집단 휴학 신청한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번지고 있는데 의대 개강 연기의 마지노선이 언제입니까? 교육계를 인용한 이 언론 네. 보도를 보면은 현실적인 마지노선은 4월 말이다 이렇게 4월 얘기를 하고 말까지는 있습니다.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이 설명을 좀 드리면 고등교육법을 보면은 이 대학의 1학기 수업 일수는 최소한 15주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걸 산수를 해보면 그러면 늦어도 5월 20일에 수업을 시작을 해야 이번 학기 15주 수업 일수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산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때. 예.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보다는 한 달 전 정도 이 좀 여유를 둔다고 할 때 그럼 4월 말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노선은 4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의과대학들이 개강 최대한 연기하면서 학사 일정 늦추고 있는데 만약에 의대생들이 4월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집단 유급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별로 학칙을 보면 네. 수업 일수 4분의 1 또는 뭐 3분의 1 정도 이렇게 결석이 이어지게 되면 보통은 F합점 부여하고 유급 처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등록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의대의 경우에는 한 학기 등록금이 상당히 액수가 높은 비싸죠.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뭐 500만 원도 넘는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런 경우를 또 그냥 둘 것인지 뭐 여러모로 좀 고민스럽고 또 갈등이 되는 상황이겠죠. 자, 대학병원 전공의 이탈 4주째인데요. 현장 지키고 있는 의료진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내일부터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가 의료 현장에 투입이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소위 말하는 펠로라고 하는 이 전임의들도 재계약 안 한다고 하고 인턴들은 임용을 안 한다고 하고 교수들은 그만둔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의관이라든지 공중보건이랄지 의료 현장에 지금 투입을 하겠다라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우선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그러면 군에서도 지금 사실은 100% 만족스러운 의료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인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이런 의문이 좀 있고 공중보건의사, 공보의들도 지역의 필수 의료를 또 감당해야 되는 인력들인데 그거 하러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그리고 빅5라고 불리는 이런 주요 병원, 대형 병원들에 가는 게 맞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임시 조치일 수는 있겠는데 이걸로 지금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PA 간호사 제도화 추진도 하고 있는데
또 지금 간호법이 다시 수면 위로 또 올랐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네. 간호법을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이 PA 간호사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의료법 때문에 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네.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간호사가 의사가 해야 되는 일까지 하는 게 어려웠는데 네. 사실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법 때문에 불법 소지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한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면서 할 수 있게 우리가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간호협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차라리 간호법을 다시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날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의견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라고 화답을 했고 또 유이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경우에는 간호법을 다시 한번 다루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한 지 1년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간호법은 그 당시에는 왜 거부권을 행사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우에는 간호법이 아니라 뭐 다른 법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간호법의 핵심 내용은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법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냐. 네. 그것은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오늘 한겨레나 이런 신문들 보면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추진하겠다고 하는 법에 혹시라도 이런 논란 때문에 이전에 입법하려고 했던 간호법의 핵심 내용이 오히려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여러모로 양쪽의 논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정부 때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서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얘기입니다. 자, 복원된 지 약 2년이 지난 상황인데 최근 수사 실적이 공개됐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를 복원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것이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부지검에 있어요. 그렇죠. 여의도니까요. 원래 이게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없앴죠. 없어졌다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활했습니다. 네. 2022년 5월 달에. 그리고 나서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 보전액이 약 2조 원이 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있던 게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어요. 없어졌던 게 다시 생겼으니까 2조 원의 추징액이 생긴 것이죠. 주요 성과만 좀 짧게 한번 짚어주십시오. 성과로 지금 돼 있는 것은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건 네. 기억나실 겁니다. 네. 또 단일 종목 사상 최대 부당이득 6,616억 원을 기록한 영풍지지 주가 조작 사건 등이 꼽힌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두 사건에서만 7,305억 원, 2,789억 원을 검찰이 추징 보전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